안녕하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 60대 여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들, 고작 한 뼘뿐인 손바닥으로 드넓은 하늘을 가리고 다 가렸다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하늘이 가려졌다고 믿는 걸까요? 어차피 언제든 탄로날 진실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진실이라 말하고 다니는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하면 당사자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본인 자신을 먼저 속인다고 하던데 어쩌면 그 좁은 시야에 오로지 본인의 손바닥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다 가려졌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런 인간을 아주 오래전에 한 명 알았죠.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동네에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애처가로 소문났던 인간이 그 좁은 동네에서 본인이 자주 가던 음식집 직원인 한 아가씨와 바람이 나서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 아들이 4살, 딸이 2살이었을 때였죠. 당장 바람 사실을 제가 알기 전까지도 제게 사랑한다, 당신뿐이다, 당신 같은 아내를 어떻게 얻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빨을 털던 인간이 나보다 젊은 년 따라간 충격도 컸지만 당장 어린 자식 2명 오로지 내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해 도망간 전 남편을 쫓아가 요절을 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 흐른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한 동네 아주머니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온갖 허드렛 일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자식 2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아등바등하면서 다 살아는 진다고 온 몸으로 세월이 제 몸을 비껴가는 걸 견디며 버티니 어느새 눈앞에 장성한 자식들이 이제 엄마를 책임진다고 하네요. 누굴 닮은 건지 공부머리가 좋았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시험 준비해서 세무사가 돼 지금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딸은 처음에는 마음에 차지 않은 회사에 들어가 버티다가 다행히 이직 준비를 해서 예전에 자신을 떨어뜨렸던 회사로 옮겨서 오래 묵혀왔던 패배를 승리로 바꿨죠. 자식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아 나 하나 벌어먹고 살 기술 하나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만 했어요. 다른 걸 다 제치고 제가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강조했던 건 바로 의리였습니다. 친구 연인 할 것 없이 형제와 부부 가족 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의리에서 온다고요. 의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의리가 있다면 소중한 사람들 간에 배신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은 무조건 의리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는 귀에 딱지가 않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다 커서 지 애비란 인간이 왜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났는지 알고 평생에 걸쳐 지속된 제가 왜 그런 가르침을 했는지 이해를 하더군요. 다행히 아들과 딸은 둘 다 다른 건 몰라도 책임감 하나는 참 투철하고 주변에서도 성격 좋기로 유명한 남매가 됐네요. 아들이 세무사가 된 것보다 딸이 원하던 이직에 성공한 것보다 인성이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랐다는 거, 그게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제 곳간만 든든히 채우면 뭐 하나요? 언제 제 곳간에 틈이 생겨 거기로 평생 막아왔던 지새끼가 들어와 내 곡식 다 갉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렇게나 피하고 싶고 더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 쥐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제 전남편과 비슷한 인간을 제 집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으니 말이죠. 아들이 30 중반이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상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3살 연하의 아가씨였죠. 아들이 제 짝을 찾았다는데 뭐든 좋았지만 그때 이 녀석이 결혼을 너무 서두르더군요. 양가 인사를 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식을 치른다고 하길래 누가 쫓아오냐고 왜 그리 빨리 하냐 했더니 며느리가 임신을 했답니다. 속도 위반이었죠. 너무 급한 감이 있긴 했지만 아들도 나이가 찼고 지 능력대로 결혼할 준비도 다 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쓴소리 할 필요도 없이
며느리는 첫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수더분하니 착하고 다정했죠. 급하게 결혼하는 애들이 신혼집 구할 생각은 안 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선 배도 많이 부른 상태고 아이 태어나면 살림도 그렇고 육아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어머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님께 많이 배울게요. 며느리는 제게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리 곧 있으면 살림도 육아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합가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들이 말하길 본인이 며느리에게 저와 함께 살면 안 되겠냐 물었고 둘이 상의를 하다가 그냥 말하면 제가 미안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살림도 육아도 도움을 달라고 애둘러 말한 거죠. 처음에 며느리의 부탁을 들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래도 고맙더군요. 처음이라 많이 불편할 텐데 시어머니에게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고 며느리는 친정이 먼 지방이라서 앞으로 같이 살면서 부모님 대신 챙겨주기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살림에 소질이 없다던 며느리는 청소도 빨래도 음식도 못하는 게 없었어요. 같이 마트에 가면 청소용품이나 주방용품을 보고 어머님, 이거 제가 예전에 써봤는데 효과 없었어요. 냄새만 독하고. 어머님, 이 브랜드 제품보다 이게 더 나아요. 가격 대비 용량도 많고요. 어머님, 이거는 집에 있는 거에 베이킹소다 좀 섞어서 쓰면 되니까 살 필요 없어요. 라고 뭐든 알고 있는 척척 박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예, 너는 살림 무섭다고 나한테 도와달라더니 어쩜 이리 야무지게 잘하니? 어디서 배워왔어? 어머님, 제가 자취 경력만 몇 년인데요. 제가 집이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살이 하면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몸에 배었죠.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 전에 룸메이트로 지냈던 동생과 함께 자취를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도 하는 애가 자취를 하면 먹는 것도 대충 때우고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었을 만한데 잘 차려 먹고 살았는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혔어요. 왜 며느리가 본인보다 손맛 좋으면 언짢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들 종종 있잖아요. 괜히 그걸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매일 맛있는 음식 먹어서 저는 한동안 제 집 체중계가 망가진 줄 알았습니다. 삼시세끼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으니 살이 절로 늘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방에서 슬금슬금 나와서 어머님 출출하지 않으세요?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해주는 야식이 가장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저 방금 핸드폰에서 떡볶이 봤거든요. 냉동실에 떡국 떡 있는데 그거 넣고 저번에 먹고 남은 쫄면도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밤 10시, 12시 되는 시간에도 저희는 주방 식탁에 앉아 쉴 새 없이 먹고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종종 며느리가 얼큰하고 칼칼한 음식을 해주면 저도 모르게 소주를 꺼냈고요. 근데 저도 술을 꽤 좋아하지만 며느리도 알아주는 술꾼이라고 하더군요. 저야 며느리가 결혼 전에 이미 임신을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입에 술 대는 건 보지 못했지만 며느리는 제가 술 마시는 걸 빤히 보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달콩이 낳고 나면 두고 보세요. 술 괴짝으로 놓고 마시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유, 그런 건 안 봐도 돼. 그냥 적당히 마셔, 적당히.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술 좋아하는 며느리가 저 혼자 술 먹는 걸 보면 술이 더 마시고 싶어서 괴롭지 않을까 했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구경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나도 마시지 말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도 너 애 낳기 전까지 금주한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너털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술 마시는 것만 봐도
좀 제가 마신 것 같고 그래요. 어찌나 맛있게 꺾으시는지. 저 어머님이 저 대신 마셔주시는 거 보고 참고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저랑 매일매일 술 친구 해주셔야 하니까 적당히만 드세요. 남들은 임신하면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먹고 싶은 음식 해주는데 저희는 반대였습니다. 며느리 배가 하루가 다르게 남산처럼 부를 때는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며느리 대신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며느리는 제 옆구리를 살살 밀면서 어머님, 어머님도 이제 제가 한 음식에 익숙해지셨잖아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제 음식이 맛있으세요? 아니면 어머님 음식이 입에 맞으세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기 전까지는 음식은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가 저와 살면서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어머님, 뭐 드실래요?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김치전이 땡기네. 비 오는데 국물 있는 거 먹자. 그냥 김 구워서 명란젓이랑 먹을까? 하면 뭐든 뚝딱뚝딱 야무지게 만들어줬죠. 며느리가 가장 잘하던 요리는 단연코 돼지갈비찜이었는데 참 고기를 어찌나 그리 야들야들하게 잘 만드는지 며느리가 그날 정육점에서 갈비 사왔다는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며느리의 돼지갈비찜을 먹으면 막걸리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갈비찜에 달달한 막걸리, 며느리와 마주보고 저는 막걸리 먹고 며느리는 탄산음료 마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하며 갈비 뜯는 게 제 삶의 낙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는 바로 며느리의 남편, 제 아들 이야기였죠. 물론 간지러운 칭찬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아들 흉보는 걸 그렇게 즐겨했어요. 어머님, 남편 요새 살찐 거 보셨어요?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선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찌는 체질이 아니었는데 다 운동 부족이야. 원래 나이 드니까 나이살이 찌는데 운동까지 안 하니 막을 수가 있나. 예, 제 늙기 전에 관리하라고 해라. 남자가 늙어서 살까지 쪄서 배 이만큼 나오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어머님이 운동하라고 좀 하세요. 예, 네 남편이잖아. 나는 이제 제 삶에 지분 없어요. 저희가 좀 심했는지 나중에는 아들이 집에서 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 있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 둘이 뭐해? 또 나 헐뜯지?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옆구리에 끼고 서럽다면서 집안 여자들끼리 편먹고 나 왕따 시킨다고 지 아들이 빨리 커서 아빠 편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또 약간 실망은 했습니다. 지 얼굴 안 닮았다고 말이죠. 첫째는 딸이었어야 하는데 원래 큰딸은 아빠 닮는다잖아요. 애들 얼굴이야 원래 해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크면 네 얼굴도 나오니까 걱정 말어. 아휴, 지윤이는 좋겠다. 우리 엄마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태어난 아들도 자기랑 똑 닮아서. 그러고선 얼른 둘째를 만들어야겠다고. 둘째는 꼭 자기 닮은 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근데 손자를 낳은 다음에 며느리는 둘째 준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한테 손자 맡기고 저랑 놀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출산 후 무거운 몸에서 해방이 된 며느리는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저와 그렇게 마시고 싶던 술을 실컷 마셨고 또 임신하면서 찐 살을 빼겠다고 저를 데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가서 뭐 줌바 댄스니 아쿠아로빅이니 등록해서 운동도 했죠. 그러다 손자 돌진하고 나서는 외출을 하고 오더니 제게 어머님 혹시 저랑 봉사단 등록 안 하실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친구에게 들었는데 봉사단에 등록을 하면 취약계층을 위해 김장하는 봉사, 독거노인 방문 봉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이나 교육자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 있냐고 하는 겁니다.
저야 남는 게 시간인 사람이고 며느리도 좋은 일이니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네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새 해를 지나 1년 반 동안 꾸준히 며느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내가 누굴 돕나, 나 사는 것도 바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 덕에 누굴 돕는 데는 자격도 조건도 다 필요 없고 그저 여유로운 마음과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모로 며느리는 제 인생을 넓혀주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예쁘니 아들이 처가를 책임지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집은 먼 시골이었는데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죠. 그래서 뭔가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늘 사위인 아들에게 기대곤 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돈네와 40 넘도록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돈총각. 제가 자식들은 의리가 가장 중요한 책임감 강한 어른으로 키웠다고 말했었죠. 그런 아들은 당연하게 처가에서 어렵게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며느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발벗고 도와줬죠. 아마 제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거나 대면대면했다면 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게 못마땅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정말 제게 딸처럼 잘하고 제 눈에 예쁜 며느리가 친정 걱정에 힘들어하는 게 보기 마음 아프니 오히려 아들이 처가에 퍼주면 잘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처가 예쁘면 처갓집 울타리 보고 절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며느리가 예뻐서 아들이 처갓집에 퍼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네요. 아마 이렇게 주고받고 또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당연해지다 보니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참 어쩌면 이제 정말 아무도 못 믿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온통 거짓말 투성이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한동안 내가 차곡차곡 모아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곳간에 폭풍이 들이닥쳐서 쑥대밭이 된 기분이 된 사건은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난 날 예상하지 못한 사건처럼 제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언제 터지든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에 가까웠네요. 그날은 평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제게 오늘은 저녁에 뭐 드시고 싶냐고 물었고 저는 보고 있던 TV에 잔치국수가 나와서 국수 말아먹자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따로 나가 사올 필요 없이 소면이나 국물용 멸치는 늘 집에 있어서 한 말인데 주방에 있던 며느리가 소면도 얼마 안 남았고 멸치도 다 떨어졌다고 손자 데리고 산책할 겸 마트에 다녀오자고 했죠. 근데 손자도 겨우 잠들어서 나는 집에 혜준이랑 있을 테니 너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마트에 갔고 저는 손자와 함께 있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요새 택배 같은 것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는데 뭐지 싶어서 손자 깰까 얼른 나갔는데 등기 우편이 온 거였습니다. 오정숙님 되시나요? 그것도 제게 온 거였죠. 등기 우편 올만한 게 없는데 싶어서 의아했는데 일단 사인하고 우편 봉투를 받아왔어요. 의아한 마음 반, 별것도 아니겠지 하는 마음 반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아직도 그때 떨리던 손의 감각이 생각이 납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그리고 그때는 USB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 쓰여진 글을 보기도 전에 사진부터 눈에 들어왔는데 며느리 사진이었죠. 문제는 며느리 혼자 찍힌 사진이 아니고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는 사진에 저는 이게 왜 제게 왔는지 알아야 했고 급하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바로 사진 속 내 아들이 아닌 젊은 남자가 보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선 이렇게 급작스러운 편지를 보내게 돼 유감입니다. 저처럼 편지를 받으시는 분도 그 여자의 피해자이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똑같이 아무 죄도 없는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최지우는 모든 게 거짓말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미 그쪽 아들과의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예요. 최지우는 그쪽 아들 강선우와 연애를 할 때 이미 저와 2년째 동거 중이었고 그 당시 백수였던 저와의 미래가 없다고 하며 저를 버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강선우에게 가서 10달 만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여기까지 읽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난 일이긴 해도 제가 아는 며느리가 2년이나 그것도 같이 산 상대를 버리고 제 아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놀라웠고 또 과연 이 사실을 제 아들이 알았을까 그것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적힌 내용이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건 그냥 아픈 기억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제게 저도 모르고 있던 아들이 있더군요. 그쪽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라고 있는 혜준이가 바로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그저 버림받아 복수의 눈먼 사람이 객기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쪽 손자는 그쪽 아들의 자식이 아닌 제 핏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의심이 생긴 이 시점에서 진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건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혜준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밝힐 겁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났고 저는 그냥 기절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어나면 눈앞의 사진과 편지가 사라지길 바랬어요. USB는 제가 당시 컴퓨터나 노트북을 펼 줄도 몰라서 확인은 못했는데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제 속을 뒤집기 충분했네요. 저는 일단 며느리가 오기 전에 그 편지를 숨겼습니다. 차마 며느리에게 그 사실을 꺼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진실이 뭐든 무슨 말을 들을까 서두를 꺼내기조차 무서웠어요. 근데 편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뿌리내린 의심을 그냥 걷어낼 수는 없더군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누구에게 말하지? 발을 동동거리다 저는 결국 편지에 쓰여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양 상대방은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제게 편지를 보낸 남자와 1시간 뒤에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나갔죠. 뭔가 제대로 판단할 생각도 없이 일단 행여 이 편지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앙심을 품고 제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게 걱정돼서 일단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집에 도착을 하고 저는 며느리 눈도 못 마주치고 집 근처에 동창이 찾아왔다고 잠깐 만나고 온다는 말을 하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왠지 죄책감이 들고 며느리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저는 집을 나와 택시를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그 남자는 사진 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 정말 평범한 인상이었어요. 방금 스쳐 지나갔어도 기억에 안 남을 정도로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얼굴만큼이나 평범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그런 편지 받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속으로는 당장 멱살을 잡고 원하는 게 뭐냐,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러는 거냐 묻고 싶기도 했지만 참고 저는 남자에게 편지 속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만난 그쪽 말보다는 몇 년이라도 나랑 같이 산 내 며느리, 우리 지훈이를 믿어요. 그러니 괜히 과거에 남은 앙심 때문에 벌집 들쑤시는 거면 지금이라도 관둬요. 단호한 제 말에 남자는 좀 놀라다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착하죠. 다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분명 결혼하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도 잘했을 겁니다. 제가 잘 알죠. 3년을 연애하고 2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 다정함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도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백수 생활이 좀 길어지자마자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통보하고 집 나갔는데 진짜 버려진 개의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턱을 부들거리며 말하는 남자는 제게 USB 안은 확인해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건 못 봤다고 하니 그럴 것 같았다고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직접 제게 보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줬어요. 거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조금 앳된 며느리와 눈앞의 남자가 둘이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것도 있었고 국내와 해외 여행을 간 영상도 있었어요. 남자는 영상과 사진이 찍힌 날짜를 확인시켜주며 그게 정말 며느리와 아들이 연애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고작 지훈이가 바람을 피우고 저를 버려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묻고 잊을 수 있어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건 어떻게 제 아들을 바람난 놈 애로 속여서 사는지 그 뻔뻔함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제가 애 아빠라면 내 자식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 권리가 충분히 있지 않나요? 남자는 인터넷 SNS에서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받고 거기서 손자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혹시 느끼지 못하셨나요? 아들 얼굴과 손자 얼굴이 너무 안 닮았다고 분명히 주변에서도 말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아들도 그 부분에 대해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자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한 적은 추호도 없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었죠. 저는 당장 혜준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지만 선생님과 선생님 아들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지훈이가 집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도 곧 가정을 가질 나이인데 언제까지고 백수랑 살 수 없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결혼 생각 없다고 동거로 만족하던 애가 갑자기 가정이라고요? 분명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제 아이 배고 나서 안정적인 전문직 남자 찾아서 간 거라고요. 그렇게 말한 남자는 제게 의심이 한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생긴다고 더 늦기 전에 혜준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하더군요. 꼭 본인 자식을 친아빠에게서 떼어놓고 잘 살던 인간이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막다른 길에 갇혀서 심지어 물까지 차오르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이 미칠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들어가서는 며느리 눈도 못 쳐다보고 아들 눈도 못 쳐다보고 심지어 손자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끝내 며느리가 친정집에 간 날 아들에게 제가 받은 편지와 사진 그리고 USB를 건네며 그날 만난 남자에 대해 말을 하고 말았네요. 아들은 사진을 보고 편지를 읽고 또 노트북 속 영상을 보면 볼수록 얼굴이 벌게졌다가 하얗게 질렸다가 또 노랗게 뜨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을 쥐어싸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그러더군요. 아, 이거 내가 사준 옷이잖아. 이것도 내가 준 팔찌고. 아들은 그 남자와 함께 다정히 찍힌 사진 속 며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가 정말 결혼 전 아들과 그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건 사실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저는 화를 사귀느라 눈을 감고 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선우야, 나도 지윤이 몰래 이런 일 하는 게 미안하고 또 죄책감도 드는데 그래도 마음 편하려면 검사는 해야 돼. 생각해봐라. 지금 지윤이한테 말하고 검사하면 지윤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겠니? 그리고 그 남자 말이 거짓이었어 봐.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는 꼴이지.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 그냥 지윤이 몰래 우리만 알고 네 머리카락이랑 혜준이 머리카락 가져다가 검사하는 게 나아. 그게 속에 불난 의심 꺼뜨리는 최선이다. 아들은 처음에는 검사할 필요 없다.
누가 뭐래도 혜준이는 내 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지훈이한테 바람 맞은 놈이 객기에 저지른 일이라고 관심도 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한 번 뿌리 내린 의심을 그냥 거둘 수 없었나 봅니다. 3일 정도 뒤에 제게 조용히 와서 말했어요. 엄마, 병원 갔다 왔어요. 가서 접수하고 왔어요. 끝내 지 손으로 손자 머리카락이랑 지 머리카락 가져다 유전자 검사 접수를 한 겁니다. 저는 그래, 주사위는 굴려졌다. 이미 손 떠난 일 조용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결과 보고 나서 생각하자고 했죠. 선우야,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딱 모른 척해. 없던 일처럼 괜히 지윤이한테 티내지 말고 몰랐던 때처럼 대해. 알았어? 아직 혜준이 네 아들 맞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 기도만. 혜준이 네 아들이야. 내 손자야.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들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며느리에게 굉장히 못되게 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며느리에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아들이 괜히 시비를 걸고 빈정거리는 걸로만 보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마치 유령처럼 없는 사람인 양 대하더니 나중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주방에 있는 절 보고 며느리를 불러내서 말했어요. 지훈이 너 이제 결혼하고 시간도 좀 흘렀고 애도 낳아서 편해지니까 어째 요새는 우리 어머니가 집안일 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다. 너 집에서 뭐 하냐 요즘? 그럼 며느리는 억울해서 방금까지 청소기 돌렸다. 혜준이 시켰다 하면서 반발을 했죠. 그럼 아들은 며느리를 아니꼽게 보며 그래, 네 자식만 소중하지 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챙기던 처가 식구들 연락도 일절 받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거의 거실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거실에 있던 아들에게 며느리가 오더니 그러더군요. 여보, 어제 우리 오빠 전화 안 받았어? 오빠가 계약 문제로 말할 게 있는데 당신이 그제부터 통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네? 아들은 장인 장모를 챙기는 것처럼 며느리의 오빠인 사돈총각에게도 종종 도움을 줬는데 그맘때쯤 그해 전부터 실업자가 된 사돈총각이 눈에 밟히고 며느리도 걱정을 해서 아들이 먼저 며느리에게 형님한테 작은 가게라도 할 생각 없냐고 이야기를 꺼내라고 해서 아들 돈 7천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어줄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사돈총각이 꼭 갚는다고 말은 했지만 아들도 큰 결심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얼마 뒤 이런 일이 터졌으니 운명은 누구에게든 참 얄궂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처가를 돕던 아들은 그 사건 이후 처가 연락도 안 받게 됐고 물론 사돈총각의 연락도 아예 무시를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며느리가 의아해한 거죠. 며느리의 질문에 속이 있는 대로 꼬여있는 아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전화 좀 안 받을 수도 있지. 그걸 동생한테 일러바쳐? 참 형님도 형님이다. 왜? 그 가게 계약금 투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신대? 뭐 나한테 맡겨놨어? 당신 왜 그래?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요새 바쁜가 하고 묻는 거잖아.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너도 그렇고 네 오빠도 아니 네 식구 전부 다 나를 어마어마한 호구로 보는 것 같아서 그런다. 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은 처가에 도움 주는 걸로 누구에게든 유세를 안 부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내색도 안 했고요. 근데 소가 왔을 수 있다는 의심 하나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지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힘들었죠. 아직 왜 아들이 바뀐 건지 이유를 모르는 며느리는 아들과 매일 안 싸우는 날이 없었고 저는 그 싸움을 건너방에서 들으며 속을 태웠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과 며느리를 갉아먹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적당히 해. 이러다 검사 결과 혜준이 네 애라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되면 지금 너 이러는 거 아무 쓸모도 없고 이유도 없는 업보 되는 거야. 네 마음 아는데 참아라 좀 참어.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받은 유전자 검사 속에서 제 손자가 매일 제 손으로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 갈아준 제 손자가 제 아들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날 바로 며느리 눈앞에 제가 줬던 사진과 편지, 노트북 속 영상들을 보이고 무섭게 추궁을 했죠. 며느리는 갑작스런 증거들에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혹시 나 몰래 현섭 씨 만났어? 나는 이 새끼 이름도 몰랐어. 이 새끼가 어머니한테 보냈다더라. 너같이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게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보겠다고 벌 받았으면 해서 보냈대. 여보, 당신은 이걸 믿어? 이게 말이 돼? 이거 당신 만나기 전에 이미 끝난 관계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허튼 수작하지 마. 여기 목걸이 그리고 여기 팔찌 이거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네가 안겨서 이 새끼 목에 두르고 있는 팔에 걸쳐진 이 팔찌 내가 우리 만난 지 한 달 되는 날에 준 거잖아. 아들이 명백한 증거를 보이니 며느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래, 인정해. 현섭 씨랑 같이 살다가 당신 만난 건 사실이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끝나가던 사이고 나도 어렵게 만난 당신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시작이 어쨌든 우리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 나 정말 당신 사랑해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글썽글썽한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하는 며느리. 아들은 그런 며느리 얼굴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웃기지 마. 너는 그냥 편하게 애 키울 능력만 있으면 된 거였잖아. 2년같이 산 백수새끼 버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돈 있고 직업 있는 나보고 나 정도면 애 키우는데 어려움 없겠다 하고 만난 거잖아. 이기적인 인간아. 사랑하는데 남의 새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 새끼라고 속여서 키우게 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한테 그리고 혜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은 이성을 잃고 며느리에게 사진을 던지고 노트북을 던지고 손에 든 건 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낳고 기른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속절없이 아들이 던지는 물건에 맞던 며느리는 제 앞으로 기어와서 제 손을 잡고 빌었죠. 어머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 하늘의 맹세코 혜준이가 애 아빠, 아니 남편의 아닌 거 정말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당연히 저 사람 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머님, 우리 혜준이 예뻐하셨잖아요. 저도 예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제발 말려주세요. 제발. 저는 아들만큼 화를 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제 손을 만지는 며느리의 손에 알 수 없는 혐오감만 들 뿐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탁 하고 치워내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널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아니, 이제 네가 무섭고 소름 끼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늘에 맹세를 한다고? 3년 동안 네 손바닥으로 가리고 모른 척한 하늘에 맹세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이롭다. 그냥 살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 더 일 키우지 말고 네가 겁없이 벌린 일이나 수습해. 며느리가 제게 매달려 울고불고 빌 때 아들은 휴대폰을 들어 사돈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사부인, 사돈 총각 할 것 없이 문자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찍어서 보냈어요. 여보, 뭐해? 안 돼!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나 죽어! 며느리는 아들을 뜯어 말리려고 했고 아들은 며느리를 소파로 밀어던지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네, 장인어른 보셨어요? 혜준이가 제 애가 아니랍니다. 장인어른, 3년 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제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던 혜준이가 제 애가 아니래요.
장인어른 딸이 지금까지 제 애인 척하면서 저도 속이고 집안 사람들 다 속인 거예요. 여보, 하지 마. 끊어. 아빠 끊어요. 이거 거짓말이야. 저 이제 그 집안 사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여자 제 집에서 끌어가세요. 저는 단 1분도 이런 여자하고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으니까 어디 쓰레기장에 던져두고 오기 전에 수거해 가시라고요. 물론 본인 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사돈네는 놀라 뒤집어졌죠. 저와 아들이 기어이 집에서 짐 싸들려서 쫓아낸 며느리를 찾아와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나 있는 딸이 백정마냥 산발이 돼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제 아들에게 도움도 참 많이 받았고 또 까놓고 말해서 사위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렇게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 지윤이 네가 어떻게 서서방한테 그럴 수가 있어. 사부인 죄송합니다. 아휴,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딸년 잘못 키워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지윤이 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서서방 자네도 알잖아. 지윤이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자네한테 다른 남자 자식 키우게 할 정도로 악독한 애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자네가 좀 100번 양보해서 모른다고 해도 그게 없는 일이 되나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제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들은 단호했고 끝내 사돈네와 며느리 앞에서 자신은 이혼 소송을 할 거고 그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민사소송까지 걸었어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아들은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아예 지금까지 처가해 줬던 돈도 갚으라는 소송을 하겠다. 길이길이 날뛰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말렸어요.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이해하지만 분명 나중이 되면 아들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 잘 생각해봐라. 어디 너 사돈네 돈 줬던 거 걔가 먼저 달라고 손 벌린 적 있니? 다 네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는 좋았으니까. 사람이 주는 게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주는 마음이 더 크다더라. 너 이거 아예 진창까지 끌고 가면 분명 나중에 후회해. 왜 그때 감정에 휩쓸려서 치졸하게 굴었을까? 분명 그때 너도 도움을 주고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웠는데 잃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해. 내가 널 모르니? 그러니까 지훈이 걔한테 위자료 받을 것만 생각해라. 거기서 만족하자고 선우야.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때마침 사돈총각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려던 직전에 일이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만약 그게 지난 후였으면 법정 싸움이 더 길어져서 M1 변호사 비용만 더 나갈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아들도 제 말에 끝내 동의를 한 건지 조금 이성을 찾고 이혼 소송과 피해 보상 소송에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는 동안 내놓은 자식이 된 며느리가 몇 번을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감히 지가 저지른 일도 모르고 입에 그리 쉽게 용서라는 단어를 담다니 기가 찼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또 반성을 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찾아올 수나 있었을까요? 저라면 염치 때문에 쉽게 사과를 하러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 지 좋자고 지 마음 편하자고 하는 억지 사과인 거죠. 그러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계단 쪽에 숨어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 지 몸을 현관문 안으로 우겨넣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었어요. 제가 넘어지면서 지른 비명 때문에 앞집에 살던 이웃이 나왔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입은 피해와 며느리가 불법 침입을 한 게 증명이 돼서 나중에 아들이 며느리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 정신 나간 게 다신 제 근처로 얼씬도 못하게 한 거죠. 아들은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었고 몇 달 더 가서 민사소송 건 것도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법정 싸움은 오히려 쉽게 넘어간 거였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갑자기 집안의 며느리도 그리고 손자도 사라지자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저희 모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겼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 손자라고 정든 아이를 내 피부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떠나 보내는 거였어요. 손자, 아니 혜준이 그 아이는 제 맏며느리가 아니라 사부인이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기분이 얼마나 묘하던지 저도 아들도 며칠 내내 말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제 전 며느리가 전 재산을 털어서 아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도 치유가 손톱만큼도 안 될 정도로 긴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니, 고통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원래 있던 손가락 하나가 발가락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이상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못난 전 남편의 전적으로 상대방을 배신하는 일은 극도로 증오하지만 어쩌면 전 며느리가 결혼 전 아들을 상대로 양다리를 걸치기만 했고 손자가 제 아들이었다면 그냥 전 며느리를 품고 그전처럼 애틋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저지른 부정이 없던 일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전 며느리를 아끼고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걔가 남기고 간 상처가 너무나도 컸고요. 가장 놀라운 건 올해가 아들이 이혼하고 2년이 되는 해라는 겁니다. 참, 2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니 얼마나 더 지나야 말이 나와도 웃어 넘길 수 있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아들은 제게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들은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아지기 위해 그리고 괜찮게 보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처음에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다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한테 죄 짓고 살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수록 괜히 내 인생이 더 보잘것없고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마치 인생에 있어서 결과도 선택권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 같고 내 삶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해야 할지. 그래서 오히려 내 잘못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하고 넘어가는 게 길게 보면 속 편한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내 손으로 내린 결정에서 오는 결과니까 내가 감수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이것도 이전에 힘들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아들의 마음이 편하다면 저는 뭐든 좋았습니다. 저도 아직도 속이 시끄러운데 아들은 오죽하겠어요? 뭐든 됐으니 하루빨리 마음에 완연한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또 바랄 수밖에요. 어쩌면 이렇게 툭 터놓고 말하면 제 시끄러운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연필을 들고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 봤습니다. 괜히 또 기분이 묘한데 나쁘진 않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고 괜찮아지는 수순이겠죠. 그냥 바라건대 앞으로는 이런 시련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또 의리를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마땅히 벌을 받고 또 버림을 받아 평생 쓸쓸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제 전 며느리처럼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맑은 날만 있길, 비가 와도 비에 젖지 않을 우산이 있길 바랍니다.